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거취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여러분 계좌 속 미국 주식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를 켰는데 파월 연준 의장, 전격 사임이라는 자막이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장 한 명 바뀌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런데요, 연준 의장은 그냥 공무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돈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달러 공급의 방향을 정하고, 금융위기 때 어느 선까지 시장을 구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하나가 미국채 금리, 달러 환율, 나스닥, S&P 500, 비트코인, 신흥국 증시, 원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도미노처럼 연결됩니다. 미국 연준 자체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연준,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장관도 아니지만 경제 영역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시중에 돈을 더 풀지 줄일지,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을 사주며 시장을 떠받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 대통령은 정치의 제1인자, 연준 의장은 경제의 제1인자라고 부릅니다.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면 미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가 요동치고 그 순간 한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정도로 연준과 연준 의장은 미국 주식 시장의 핵심 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파월 사임설 혹은 조기 교체설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월은 2026년 5월까지 연준 의장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줄곧 파월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고 금리를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수십 차례나 쏟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를 이미 정했다,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후임자를 골라놓았다는 시그널을 내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케빈 해셋을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보고 있고 예측 시장에서도 해셋의 지명 가능성을 매우 높은 확률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으로 파월이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백악관과 시장은 이미 포스트 파월 체제를 기정사실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CNBC 같은 주요 매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임기 종료 전 혹은 만료 시점에 교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미국 주식, 특히 AI, 반도체, 성장주, 월배당 ETF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뜻인가? 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이라는 기관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파월 개인보다 연준의 독립성과 일관성에 더 민감한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연준의 공식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 또 하나는 최대 고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눌러 물가를 잡고 반대로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고 경기가 꺾이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글로벌 자본 흐름, 금융 시스템 안정성, 달러 패권, 심지어 미국 대선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한번 올리거나 내리는 건 경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이 버튼을 눌렀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신흥국이 버틸 수 있을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월가와 실물, 경제의 균형은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같은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가 몇 %냐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은 그동안 크게 보면 완전히 비둘기파도 완전히 매파도 아닌 절제된 중립 성향을 유지해왔습니다. 무한정 돈을 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을 무시하고 계속 긴축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는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서도 노동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버티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며 속도 조절을 해왔죠. 시장이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적어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여겨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리자는 입장이고 그 흐름에 맞춰 새로운 비둘기파 의장을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연준 안에서도 금리 인하 타이밍과 속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 예측 시장에서는 파월이 임기 끝까지 버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시선은 이미 차기 의장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연결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왜 단순한 사임설과 후임자 거론만으로도 미국채 금리가 들썩이고 나스닥 변동성이 커지고 옵션 시장의 해지 거래가 늘어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정책의 나침반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얼마나 나쁘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상태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의 성향이 불분명할 때 시장은 가장 먼저 리스크 줄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파월 개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파월 이후에 연준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조직일 것인가를 두고 가격을 다시 매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파월이라는 나침반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침반을 새로 갈아 끼우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사이의 공백과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파월이 실제로 교체되거나 임기 종료 전에 영향력이 약화되고 차기 의장이 사실상의 그림자 의장처럼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강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경기 부양, 주가 상승, 소비 확대는 정치적으로도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만약 트럼프 친화적인 비둘기파 인물이 의장 자리에 앉는다면 기존의 시장이 예상하던 천천히, 신중하게라는 시나리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테크, 성장주, 부동산, 고위험 자산의 강한 호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달러 강세가 둔화되거나 달러 약세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이건 신흥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자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흥국 증시,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는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너무 빠른 완화는 나중에 더 큰 긴축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스닥을 중심으로 과열 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고 여기에 비둘기파 의장에 더해 빠른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단기 랠리와 함께 버블 논쟁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투기성 자금은 급등 구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작은 정책 변수에도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차기 의장 이슈는 나스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정책 일관성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시장은 금리 숫자보다 이 기관이 믿을 만한가를 더 중하게 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백악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조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미국채나 현금,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다섯째, 현재 가장 뜨거운 AI, 반도체 섹터는 단기 조정에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섹터들은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가격을 정당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혼란과 금리 전망의 급변은 성장 기대의 할인율을 바꾸고
그것은 곧바로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몇 %씩 출렁이는 그림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봐왔죠. 이런 종목들은 차기 의장 논쟁이 격화되는 구간에서 변동성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실제로 시장과 언론이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 거론하는 세 사람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세 명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월가와 워싱턴이 공통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인물들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그리고 존 윌리엄스입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입니다. 월러는 기본적으로 성장 우선, 완화의 우호적인 비둘기파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 철학이 잘 맞는 인물로 데이터는 보되, 경기 부양과 증시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연준이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는 프리미엄을 다시 키우고 고위험 자산에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서서히 약세 쪽으로 기울고 신흥국과 원자재, 비트코인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러 체제에는 분명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완화를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비둘기파라고 좋아하던 시장이 몇 년 뒤 왜 또 긴축해야 하냐, 왜 또 금리를 급하게 올리냐라는 불만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월러는 단기 상승, 중기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 미셸 보우먼입니다. 보우먼은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감독, 은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 안정성 같은 실무 경험이 많고 통화 정책보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보는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보우먼이 의장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냉랭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성장주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겠다는 우려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금리 민감 섹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보우먼 체제는 정책 신뢰를 가장 크게 높여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매파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매파는 오락가락하는 비둘기보다 나을 때도 많습니다.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해외 자금은 미국을 안전자산의 본진으로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약하면 보우먼은 단기 조정, 장기 안정성 강화의 후보입니다. 세 번째로 존 윌리엄스를 보겠습니다. 윌리엄스는 뉴욕 연은 총재로 연준 내부에서 시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해온 인물입니다. 채권 시장, 유동성, 레포, 달러 시스템 등 실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전형적인 중립파, 교과서적인 중앙은행가에 가깝습니다. 과도하게 매파도 아니고 과도하게 비둘기파도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의 첫 반응은 안도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메시지가 과격하게 바뀌지 않고 금리 인하도 서두르지 않지만 너무 늦추지도 않는 균형적 접근을 취한다면 나스닥과 S&P 500, 채권, 부동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모두 예측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큰 폭의 폭등이나 폭락보다는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사이클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리스크 최소화형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건 사실 극적 드라마가 아니라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니까요. 이 세 후보를 종합해보면
원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가장 크게 환호할 인물이지만 중기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후보, 보우먼은 단기 조정을 만들지만 장기적 신뢰를 높이는 후보, 윌리엄스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후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누가 될 것이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원로나 해세처럼 강한 비둘기파가 온다면 성장주 비중을 늘리는 대신 인플레이션 재점화 리스크를 막기 위한 원자재, 리츠, 인플레이션 보호형 자산을 일부 섞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우먼 같은 매파가 온다면 단기 급락 구간에서 미국 우량주, 배당주, 퀄리티 ETF를 천천히 주워 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처럼 중립파 의장이 온다면 레버리지를 줄이고 길게 가져갈 포트를 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성장성을 유지하는 포지션이 필요합니다. 급등 섹터, 특히 이미 기대를 많이 선반영한 AI, 반도체, 테마성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지수 ETF, 배당주, 현금과 단기채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해 두는 전략입니다. 둘째, 빠른 금리 인하 무조건 호재라는 단순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빠른 완화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리스크를 다시 키울 수 있고 결국 더 큰 긴축과 더 깊은 조정을 부르는 부메랑이 됩니다. 셋째, 이번 파월 사임설과 차기 의장 레이스를 폭락의 전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냉정한 투자자들이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자산을 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적 붕괴보다는 정책 전환을 앞둔 과도기적 변동성 구간에 가깝습니다. 넷째, 연준 뉴스를 볼 때 인물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철학, 과거 발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몇 년의 금리와 달러, 그리고 여러분의 미국 주식 계좌를 결정할 실질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손이 더 빠르게 돌릴지, 더 천천히 돌릴지, 아니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과 투자,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을 읽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두는 일입니다. 뉴스 속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철학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연준 의장 교체 이슈를 바라보는 부자경제학의 관점입니다.